그 여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비 내리던 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던 희미한 불빛. 나는 문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낮게 떨리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정호의 얼굴이었죠. 그녀의 손끝이 사진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판결을 내리듯 속삭였어요.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말은 분명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상자 속 이름, 며느리의 웃음, 그리고 그 노래까지.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지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 누군가의 복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복수는 왜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세상에 방문해 주신 고마운 신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남편 제사가 끝난 지 보름쯤 되었을까요? 그날따라 마음이 유난히 허전했습니다. 제사상을 치우고 난 부엌에는 아직도 제약 냄새가 맴돌았고 창가에 세워둔 향초 하나가 끝을 닿은 불빛으로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명고 동문회 명단 1986년. 그 아래 빽빽한 이름들 사이로 단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오정호. 손끝이 굳었습니다.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심장은 여전히 그 시절의 속도로 뛰었습니다. 잊었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수십 번 되뇌었지만 그 이름은 기억을 잿빛으로 문지르는 손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잔잔한 허밍이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또렷한 음정으로 이어지는 그 멜로디. 그대 창가에 촛불을 켜요. 나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정호가 내게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노을진 강가, 기타줄을 튕기던 손, 바람에 흩날리던 내 치맛자락. 잊었다고 믿었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지혜야. 나도 모르게 불렀습니다. 지혜가 놀라 뒤돌았습니다. 네, 어머님? 방금 그 노래 어디서 들은 거니? 아, 그냥 유튜브에서요. 정태춘 노래 좋아해요. 가사가 예쁘잖아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낯익었습니다. 웃기 전에 살짝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는 버릇, 눈꼬리 끝이 부드럽게 접히는 순간의 표정. 그건 정호의 웃음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허밍이 다시 흘렀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가죠. 지혜가 물을 잠그며 흘리듯 말했습니다. 그 말까지, 그 문장마저도 정호가 늘 내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젊은 정호의 얼굴과 지혜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단지 닮은 거겠지. 스스로 속삭였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그 아이의 미소 속에 그 사람이 있다는 목소리가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 나는 결국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책상 위 낡은 자물쇠가 달린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오른쪽 모서리에 희미하게 적힌 연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6 정호.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남편의 물건 속에 정호의 이름이 있는 걸까요? 열쇠 꾸러미를 뒤져 녹슨 열쇠 하나를 맞물리자 딸깍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와 신문, 메모들이 빽빽했습니다. 한 구석에서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날의 나와 정호가 서로 어깨를 감싼 채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작은 글씨로 1984년 5월 12일. 나는 또 다른 신문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헤드라인은 희미했지만 청년운동가 오정호, 도로 공사장 붕괴로 사망이라는 문장만은 칼날처럼 선명했습니다. 구석에는 붉은 펜으로 써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용서하지 마.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누가 쓴 글씨일까요? 남편? 정호?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어 찬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사이로 허밍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 창가에 촛불을 켜요.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머릿속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의 웃음 뒤에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유, 그 미소의 출처, 내가 밝혀야 했습니다. 아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날 이후 지혜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점심을 차리며 자꾸 전화기를 확인하는 모습,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 오후 2시 반이면 꼭 방문을 잠그는 습관. 어느 날 나는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지혜야, 뭐하니? 아, 그냥요. 정리 좀요. 방이 좀 뒤죽박죽이라. 그날 밤 쓰레기통에서 검게 타담한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오정호, 용서, 그리고 그녀를 이라는 글자들이 다 타지 못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남편의 오랜 후배인 최상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은퇴 후 회사 기록을 정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문서 냄새와 먼지가 가볍게 떠다니는 방에서 그는 내 얼굴을 보자 반가워하면서도 조심스레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여사님, 무슨 일로? 태수 씨가 살아있을 때 오정호 얘기를 한 적 있나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사장님은 늘 그러셨어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의 빚이다라고. 그는 서랍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엔 오정호 관련 기록. 그 안에는 신문 스크랩, 메모, 사진 사본, 그리고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보라구 인내동 희망보육원. 이건 뭐죠? 정호 씨가 마지막에 한 아이를 친구에게 맡겼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해외 근무를 나가게 되어 잠시 그 아이를 이 보육원에 위탁했어요. 사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셨고요. 편지도 오갔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는 확인 편지요.
가슴 안쪽이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보육원, 친구, 남편의 후원,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남편의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6년 5월 14일. 정호의 부탁을 받았다. 그 아이를 보살펴 달라고. 그는 미안하다고 했다. 자신이 끝내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그 아이라는 단어가 눈에 걸려 여러 번 읽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지혜였을까요? 그런데 왜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채 가족이 되었을까요? 의심의 씨앗은 두려움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밤늦게 지혜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직? 이거요. 서재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지혜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보관하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몇 장이 들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붉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용서하지 마. 이건 뭘까요? 나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나를 잠깐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결심을 숨긴 듯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던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혜의 방문 밑으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탁자 위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정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지혜가 사진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내 손이 문틀을 꽉 쥐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누구를 향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지혜의 시선에서 그 여자는 나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초췌했습니다. 눈 밑은 그늘이 지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 씨, 당신의 아이가 내 집 안에 있습니다. 이게 당신의 복수입니까? 그날 이후 나는 지혜와 눈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나는 원망과 죄책감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밥상 위에 숟가락 소리마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 들이온 그림자를 끝내야 한다고. 사실이면 사실대로, 오해면 오해대로 끝을 보아야 한다고. 며칠 동안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 손에 들린 낡은 서류 봉투, 보내는 이는 최상무였습니다. 여사님, 정호 씨 관련 서류를 정리하던 중 사장님이 보관하시던 편지 원본을 찾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노랗게 바랜 편지 봉투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또렷하게 쓰인 수신인 이름, 말순에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잉크는 희미했지만 글씨는 곱게 써 있었습니다. 말순에게. 나는 네가 떠난 이유를 알고 있다. 그날 내 눈빛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 나를 미워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끝내 널 원망하지 못했다. 그저 나 자신이 싫었다. 내 어리석음이, 내 욕심이 내 삶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너를 사랑한 죄로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그 대가로 나는 한 아이를 맡게 되었다. 그 아이는 죄 없는 아이다. 나의 과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 혹시라도 누군가 이 아이를 향해 나를 닮았다며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여자를 용서하지 마. 이 말은 너에게 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한 말이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다. 말순아, 부디 행복해라. 정호.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잉크를 살짝 번지게 했습니다. 그로테스크하게 왜곡되던 문장의 의미가 한순간 환해졌습니다. 그 여자를 용서하지만은 나를 겨눈 칼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겨눈 죄의 문장이었습니다. 정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지혜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끝. 어머님, 지금 읽으신 건 정호 씨가 남긴 편지야. 아버지의 편지요? 지혜는 조심스레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를 따라가던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마지막 줄에 이르러 손에서 종이를 놓쳤습니다. 그 여자를 용서하지 마, 이 말이 아버지 자신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래. 너에게 던진 말이 아니었어. 지혜는 주저앉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제가 믿어왔던 건 다 거짓이었나요? 저는 어머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결혼했어요. 그녀의 고백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곁에 앉아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혜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들은 건 진실이 아니라 상처였어. 정호 씨는 널 버린 게 아니라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가 너를 친구에게 맡긴 것도, 그 친구가 부득이 보육원에 잠시 맡긴 것도 모두 너를 안전하게 두려는 선택이었을 거야. 태수 아버지도 그걸 알고 도왔고, 지혜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저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의 딸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 인생에 이유가 생길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안다. 나도 나를 잃고 싶지 않아 수십 년을 버둥댔어. 지혜가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많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누군가의 죄와 오해로 묶인 채로 살지 말자. 며칠 뒤 비가 그치고 해가 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등성이 끝자락에 작은 묘를 찾았습니다. 지혜가 흰 국화 몇 송이를 내려놓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그 문장의 뜻을요.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호 씨, 이제 됐어요. 당신의 죄책감은 여기서 흩어지게 둘게요. 당신이 남긴 상처는 우리 둘이 가족이 함께 감쌉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은빛으로 뒤집혔고 햇살이 묘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래 잠겨있던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노래 기억하시죠? 응. 그대 창가에 촛불을 켜요. 보육원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그 노래 아버지가 가끔 불러주셨다고요. 지혜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칼날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노래가 무섭지 않아요. 그래.
이제 그 노래는 우리 둘의 노래야. 그날 밤 나는 서재창을 열어 그날 밤 환기를 나는 시켰습니다. 서재창을 열어 촛불 환기를 하나를 시켰습니다. 켜두자 불빛이 잔잔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그 밤 불빛이 지혜의 나는 서재창을 웃음처럼 열어 따뜻하게 환기를 시켰습니다. 번졌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 부디 나는 편히 서재창을 쉬세요.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집안 공기는 다시 사람 사는 냄새로 채워졌고 저녁상 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작은 메모지에 장을 볼 목록을 정성스럽게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었고 나는 그 옆에 고마워. 이제부터 천천히 같이 라는 문장을 붙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집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그 말이 오래 기다리던 봄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가 부엌에서 허밍을 시작했습니다. 그대 창가에 촛불을 켜요. 나는 조용히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가. 그 문장은 이제 위로의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셋은 각자의 상처에 촛불 하나씩을 켰습니다. 꺼지지 않을 만큼만, 그러나 방을 밝힐 만큼은 또렷하게. 상자 속에 있던 편지는 다시 봉투에 담아 서재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더 이상 봉인을 위한 봉인이 아니라 기억을 위한 안식처로. 언젠가 누군가 또 물어올지 모릅니다. 왜 그 여자를 용서하지 마였느냐고. 그때 나는 말해줄 생각입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를 겨냥한 화살이 아니었다고. 죄 없는 아이에게 꽂히지 않도록 자신을 겨눠 꺾은 사람의 마지막 기도였다고. 촛불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이제 그 호명엔 원망이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견디려는 사람들의 숨이 있었습니다. 그 숨이 서로에게 닿아온 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촛불은 꺼지지 않으려 흔들리고 우리는 쓰러지지 않으려 서로를 붙듭니다. 그 흔들림과 붙듦 사이에서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그 이름이 다시 불리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결국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이 순간들 뿐입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았지만 결국 이해가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족이라는 이름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족을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진심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